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 근로환경과 특성 이해하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진행을 맡은 강주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 정찬우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자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고충들을 지난 2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켜봤는데 각자의 입장들이 이해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도전적 행동과 같은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생소한 사업장, 이에 대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는 사업장 등을 보면서 토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나선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리건강연구소 김서궁 소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엠마우스 김옥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강주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의회 강산지부 백순영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동효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네 분들의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문제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근로 환경과 특성 이해하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라는 주제를 놓고 진행할 텐데요. 저희 센터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8개월 차인데요. 저희 여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다고만 하다가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가 문제 행동을 해서 무서워서 퇴사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점 직원들을 불러다가 한 명씩 면담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직원 휴게 장소가 협소한 편인데 1대1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쉬게 되거든요. 근데 민수 씨가 함께 쉬게 된 상대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란 듯이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인지가 부족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들이 들어오면 얼른 뉴스 화면으로 넘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구나 느꼈어요. 여직원들이 많이 무서웠겠구나 싶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여직원이 있으면 업무와 상관없는데도 괜히 쫓아 들어와서 빤히 쳐다보고 뭐 그런 문제 행동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미 퇴사한 사람들도 제가 오기 전에 여럿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민수 씨랑 피해 직원들을 곧바로 분리시키고 본사에다가 보고도 했어요. 그래서 민수 씨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인사회의를 열고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도 참석 요청을 드렸고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도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할 행동이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도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진행을 했습니다. 민수 씨에게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단단히 받았고 직원들도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함께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 지점에서 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비장애인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면 사회적인 질타와 징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단 성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주변 환경에 따라 문제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근로자 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발달장애인 근로자 수를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2020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는
2,400여 명의 발달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춤하였지만 구직자, 취업자 수 모두 예년에 비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도와 욕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각종 새로운 자극에 쉽게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태되거나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은 당연히 문제 행동, 과잉 행동, 이상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것이니 이를 지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이라면 가지게 되는 행동, 특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죠. 이러한 행동들이 발달장애인 개인의 문제이며 사회의 부적응의 결과로 간주하고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 관점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동일한 문제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도전적 행동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의 생리적 특성이 아니라 환경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낮은 서비스 질, 서비스 제공자와 발달장애인의 부족한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빅체계화된 규정, 폭력이나 학대의 노출, 대형 시설의 입소, 기타 개인적인 원인과 환경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강점을 고려한 상호작용, 충분한 공간 제공, 발달장애인의 관심과 능력을 반영하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활동 제공, 깨끗한 주변 환경, 소음 제거, 긍정적이고 차분한 직원의 대응, 개인이 현재 처해 있는 편안한 환경 등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전적 행동은 타고난 생리적 문제이기보다는 사회적으로부터 구성되고 변화가 가능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도전이란 도전적 행동의 도전이란 용어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무엇보다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발달장애인 당사자 측면에서 도전적 행동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의 전환은 도전적 행동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키고 지원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도전이란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도전이며 그 행동은 발달장애인에게는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고 자기 결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무엇인가 행동의 표현을 통하여 세상에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도전적 행동은 소거되고 긍정적 행동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큼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는 도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전적 행동이 발달장애의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의 한 도구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발달장애인의 행동과 환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발달장애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문서화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2개 기관 중 54개 기관 43.5%가 가지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다바였고 38개 기관 30.6%가 내부 규정이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살펴보시면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5개 기관 60.5% 관련 매뉴얼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20개 기관 16.1%만이 가지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의 예방과 관리 능력, 문서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도전적 행동의 유형이나 빈도, 강도,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기관 및 종사자 차원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도전적 행동 중재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시설이 많습니다. 하물며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체에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을지에 대한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 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어우러져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들은 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김서궁 소장님, 김옥희 원장님, 백순영 지부장님, 김동효 센터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웅 소장님의 준비한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의 이유와 평가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건강연구소 소장 김서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은 광주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하고 2020년에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근로자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저희는 임상 심리학을 하는데요. 임상 심리학자들은 이제 심리 검사나 평가를 하고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나 상담을 하는 그런 이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지적 장애나 이제 지능이 낮으신 분들은 상담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센터장님께서 상담을 의뢰하셨을 때 사실은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저 역시도 사실 그렇게 큰 자신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나보고 평가를 하는 것,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또 집단 상담도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소통이 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저희는 그나마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적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의
대한 접근이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사회의 시각은 훨씬 더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제 행동이 도전 행동이라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발달 장애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발달 장애는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와 그리고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 자폐 장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 장애는 지능이 이제 평균 범위보다 좀 평균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능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주변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문제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능이 일반인보다 좀 낮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늘은 문제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전 행동이라고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은 유전적인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발현할 수 있는 지능의 하한선부터 상한선을 결정을 하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발현시킬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의 문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요인과 초기의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이후의 학습이나 직업 환경, 그리고 현재 정서 상태, 그리고 정신장애, 그리고 평가 당시의 상황 요인들이 지능의 그 측정을 할 때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능은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평균보다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보여드린 그래프는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2표준 편차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평균을 100이라고 놓고 1표준 편차가 15점이 됩니다. 그래서 2표준 편차가 아래로 떨어지면 70점 밑으로가 되겠죠. 그래서 69부터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IQ, 지능 지수가 69부터는 지적 장애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적 장애라고 해서 그냥 지능이 낮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지적 장애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인지 기능과 더불어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쉽게 얘기해서 적응 기능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적 장애라고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학습과 적응 행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때 지적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폐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3세 이전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양육자와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눈 마주침이 안 되고요.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활동이나 사물에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특정한 몸짓과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런 것들을 상동적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TV에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을 보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전혀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되질 않고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던 상황들이 갑자기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변화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불편함을 표현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자, 발달 장애인 분들의 특성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제 먼저 건강적인 면에서의 다른 일반인들과의 특성이 있는데요.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소화 기능, 그리고 면역 기능, 그리고 피부 관련 질환도 조금 더 취약한 면을 가지고 계시고요. 만성 통증을 갖고 계시고 또 장염이나 설사, 변비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고요. 뇌전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이나 강박 이런 것들이 심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다양한 자극들을 강렬하게 어떤 추구하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고 감정 기복이 쉽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나 냄새, 맛, 움직임, 촉감, 그런 장면의 전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불빛이나 어떤 TV 이런 것들에도 눈이 시리거나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구역감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 경험을 보통 이제 발달을 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이런 불편한 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어린아이처럼 울거나 떼를 쓰거나 아주 격렬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변에선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감정이 돌변하고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토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은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보이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그것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래서 방향성이 하나의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말이 아닌 정서적인 반응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동과 기술을 배우는데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풍부한 감각 자극과 신체 활동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각적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센터장님이 발표하셨던 부분에서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적절한 소음과 강한 소음이 아니라 소음과, 그리고 강렬한 소음이 아니라 적절한 소음과 환경, 빛의 강도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공되는 것이 이분들의 문제 행동, 오늘 얘기하기로 한 도전 행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도전적 행동은 일단 쉽게 얘기하면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전적 행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개인이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내가 그 행동을 하면서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도전적 행동이 갖고 있는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나 빈도, 기간 측면에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에 입소했을 때, 시설을 이용을 했을 때 그 주변 분들, 그리고 그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문제 행동에서 도전적 행동으로 어떤 관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는 문제 행동, 행동 문제, 부적응 행동, 비정상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 내가 유리한 내 주변 환경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도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적인 행동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도전적인 행동이 내 주변 환경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들이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은 발달 장애인에게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발달 장애인에게 행동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도전적 행동은 발달 장애인의 행동을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도전적 행동의 의미를 찾고 행동을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을 좀 더 적절하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적 행동의 원인에서 기능적인 이제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 일단 도전적 행동의 원인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거기에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것은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주위에 도움을 얻거나 아니면 관심을 얻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라고 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자극이 필요한데 자극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지루하거나 아니면 뇌에 적절한 자극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끌어올려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스스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혹은 또 내가 지금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것들로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전적 행동은 환경적인 요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관심을 적게 받거나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활동이나 대상에 접근할 기회가 지나치게 많거나 혹은 또 적거나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분들에게 주변의 환경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전적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까? 내가 뭐 지나치다가 본 혹은 어떻게 우연히 마주한 발달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전 행동을 시설에서 혹은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뭐 이 체크리스트는 보통 이제 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도전 행동을 평가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것을 그냥 내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전문가들과 치료적인 개입을 하거나 어떤 다른 전문적인 개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또 관찰하기가 있는데요. 관찰하기는 ABC 관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BC는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는 액시던트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비헤이비어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컨시퀀스 그래서 ABC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도전 행동 평가하는 관찰 ABC 관찰 기록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공격 행동이 나타났는지 자해인지 아니면 상동 행동 혹은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기타 그래서 이것이 매 시간 혹은 매일 매주 더 적게 그런 빈도와 또 심각성 그리고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상정을 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이 도전 행동에 대한 위험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수집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행동 발생 빈도들을 기록하는 건데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이것이 몇 번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빈도를 기록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에 그 빈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빈도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로 지속됐는지, 지속 시간까지 알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언제 신속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조금 놔두면 이제 점차 사라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전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알았으면 여기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역시도 중요한데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구별해서 칭찬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전적 행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다른 이용자들, 다른 분들을 칭찬하면서 그것을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구별해서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주의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도전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지하는 것 자체가 도전적 행동을 계속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지하는 것 자체가 주의를 끌어내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도전적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때는 우리가 학습 심리에서, 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소고 전략을 사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혹은 회피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도전적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강화를 약화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 자극 기능을 소거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소고 전략,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발달 장애인 분들의 도전 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 역시도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위험하다 혹은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시선에서 그런 시각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나 첨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은 김목희 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엠마우스집 김옥희입니다. 먼저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장애를 떠나 누구에게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생계 유지를 떠나서 때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사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설에는 현재 총 30여 분의 이용인분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학교나 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약 20여 분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재활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8시에 출근하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7시, 8시까지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상이 녹록하지 않은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낸다는 건 제 입장에선 커다란 모험이자 또 도전이고,
또 하나의 삶의 몸부림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한 근로시설에 다니는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도 일을 잘하고 싶고 급여도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서 자신도 다른 동료들처럼 선생님들께 칭찬도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분은 자기 마음과 달리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제 마음은 늘 1등급인데 그게 안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단 한 친구만의 생각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보호자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분량 나오면 선생님이 분량 나왔다고 지적을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하니 어떤 분이 뚜껑이 열려요. 속상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들이 보여지는 문제 행동을 누구의 입장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도전 행동에 대한 재조명, 재규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을 어떻게 보고 해결할 것인가에 앞서서 무엇을 문제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규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의지와 달리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행동들을 다 문제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장애로 인한 행동의 특성이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과의 어떤 구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근로인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이성 동료를 성추행했다고 당분간 출근을 보류하라는 연락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이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분은 평소 이제 걸음걸이가 굉장히 좀 크고 폭이 크고 또 팔 동작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걷는 상황 속에서 옆 사람과 부딪히거나 또 상대방의 몸에 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오래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평소 이성에 대한 관심, 뭐 결혼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도 없고 그분의 행동을 지켜봤을 때, 지켜보고 상담했을 때 이분은 전혀 그 성추행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했고, 이러한 부분이 실은 그 작업장에 성추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 동료나 사람들이 이분의 행동을 장애가 있으니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분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가끔 직장으로부터 들려오는 문제 행동으로 일하는데 주의가 산만하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에 너무 집착이 큰 것 같다, 아침부터 일에 대한 의욕이 없다, 작업에 대한 전이가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 또 장애로 인한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과의 어떤 구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보여주는 행동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고민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 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업 환경과의 관계에서 보는 본인의 어떤 그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에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면은 제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제 질문을 던졌을 때 글쎄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 없는 어떤 행동이나 저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원인이나 행동의 상황의 맥락들을 저희가 잘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그 문제 행동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들, 맥락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당연히 직장 안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한 문제 상황이 때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가 그날따라 안 좋다든지 또 혹은 심리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뭔가 애로움을 느낀다든지 그 외에도 대인관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문제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직장 안에서만 이걸 고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즉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긍정적인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에 대한 어떤 방안은 표준화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은 개인별 맞춤형 매뉴얼이 저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환경만 바뀌어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행동이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또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다면 그분의 작업 환경, 특히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소음이나 더위라든지 이런 환경이 그분한테 적합한지 또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의 직무가 이분한테 적합한지 또 함께하고 있는 동료나 선생님들의 지도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가장 쉬운 방법부터 그런 환경의 변화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많은 경우 저도 이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났을 때 물건을 던진다든지 또 옆에 있는 동료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표현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거나 또 그러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법상에 저는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감정 표현하는 방법 또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 또 대인관계 훈련이라든지 또 사회 안에서 적절한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 특히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용인분들이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아니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때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교육이랑 훈련 매뉴얼들이 많이 개발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변인의 역량 강화라고 했습니다. 발달 장애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교사나 직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장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또 어떻게 지원했을 때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늘 고민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러한 토론회나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분들이 일터에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그들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이 직업 안에서 그들의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에 좀 더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맞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희 원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백순영 지부장님께 준비하신 발달장애인 근로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근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광산구 지부장 백순영이기도 하지만은 그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년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발달장애 친구들의 그 일자리에 대한 어떤 뭐 매뉴얼이랄까요, 경험이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되고 지금 원장님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됐어요. 뭐 발달장애 뭐 특성 아니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건강 문제, 감각적인 문제, 행동의 문제 이렇게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정리한 것, 그다음에 기능적 원인, 그다음에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내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리를 또 김옥희 원장님께서 또 적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현장에서 같이 친구들과 그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했었던 고민들을 여기서 조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옥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문제적 행동, 문제 행동, 또 도전적 행동이라는 것은 지극히 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어떤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도전적 행동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또는 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어쨌든 뭔가 발짓으로 뭐 소리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데 좀 더 그 친구들을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전제해서 이 저 장애 쪽에서 이 도전적 행동이나 또 문제적 행동이라는 그 용어를 좀 더 순화된 방향으로 좀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들이 지금 공공기관 광주 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에 이제 커피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관장의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이나 또는 어떤 간부들의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의 그런 해석 또는 그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그 긍정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 밑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그게 영향이 크게 미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기본적인 자기의 그 업무가 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고 성가신 일이 되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매일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커피숍을 찾아가고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만나고 뭐 주문이 이루어지고 음료를 받으면서의 어떤 나누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 근로지원 센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이제 우리 친구들 또는 일자리 친구들, 장애인 일자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가 있는 곳에는 그 발달 장애가 됐든 다른 장애가 됐든 그 장애에 관련해서 좀 강의도 좀 나가시고 또 기관장님하고도 좀 관계를 좀 깊이 하셔서 그분들의 그 눈빛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그분들의 그 작은 어떤 그런 말씀 한마디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그 도전적으로 보였던 그런 행동이 많이 소거가 되는 거를 10년간 지켜보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우리 친구들이 그 일자리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장애인 주간보에는 있기 아깝고 그 보호작업장 가서는 몇 번씩 떨어졌던 친구들이 그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당한 그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또 거기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는 근로하는 자녀로서 그 가족원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자기의 위치가 마련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어떤 장애든지 간에 장애는 비록 기능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뭐 긍정적인 지원보다도 스스로가 자기를 이겨내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이라 저는 이런 그 친구들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또는 그곳에 우리 근로지원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의 조금 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좀 모름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도전적 행동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소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돈을 버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겨낼 때는 그 같은 근로하는 친구들과의 어떤 그 동료의 상담 또는 그 안에서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려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매니저나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제재나 칭찬이나 그런 것보다도 본인들 친구들끼리의 어떤 동료들이 한테서 얻어지는 그 긍정적 에너지 그리고 그분들이 받은 그 수입으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또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그 변화된 생활들을 본인들이 느끼면서 그 많은 그 직장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기관마다 친구들이 일하는 기관마다 이런 것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근로지원센터에서 섹터로 나눠서 이렇게 친구들이 동료 상담 내지는 자조 모임 아니면 동아리 모임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발달장애 친구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거기에 따른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그 금전에 대한 교육을 장애인들보다도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미래나 자신들의 어떤 그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뭐 이런 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을 또 본인들이 찾아가서 가족들이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 사례로 우리 여자친구분이 이제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5년 동안 그 벌어서 적금했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그 돈보다도 본인을 장애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고 관심을 주고 그 했던 그 친구한테 받은 그 배신감 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상처가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좀 더 우리 친구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냥 우리 애는 그냥 오늘 출근했고 오늘 퇴근했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미팅을 좀 해서 우리 아이가 직장을 가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들 또 앞으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장애 쪽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그 담당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이제 이런 장애 인식 교육 같은 거를 받았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센터에서 좀 마련을 해서 뭐 커피 쿠폰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업무들을 좀 더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되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과잉 도전적 행동이라고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 순간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뭔가 누구한테 지식을 받고 지시받은 일을 뭔가 해낼 때는 그냥 그거에 집중돼서 집중이 돼서 그냥 이렇게 잘 견뎌내는데, 오히려 손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매니저가 오늘 표정이 안 좋거나 아무 말 없이 본인의 뭐 핸드폰만 만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그게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가 뭔가 부족하고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그 모든 반응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니저들을 사실 장애 부모님들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가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도 잘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서 애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매니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똑같이 직장에서 근무하시지만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늘 공부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은 계속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역할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다는 것이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출근을 안 하게 되고 아프다는 생각이 아프다고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일이 이게 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이가 점점 더 표정도 어두워지고 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난감한 일을 한번 있었는데 글쎄요. 저희 우리 일반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실 때 좀 생각을 바꿨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4만 명 중에 1명꼴이랍니다. 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아들도 자폐성 장애라 관심이 있어서 좀 봤는데, 그렇다 치면은 나머지 분들은 장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장애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잘못이거나 뭐 부모의 어떤 뭐 불찰로 인해서 장애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의 근로나 그 근로로 인해서 뭔가 주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실수가 없어야 되고 본인은 꼭 성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생각을 좀 버리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장애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비록 장애는 가졌지만 같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뀐다면 아까 문제적 행동 또는 문제 행동 또는 도전적 행동이라는 이런 용어는 좀 더 그 긍정적인 용어로 바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근무한 친구들한테 1년 안식년을 줬더니 10개월 동안 이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예, 물론 실업급여가 그 정도 나오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뿌듯하고 그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주시고 또 거기에 장들 또는 간부님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더 따뜻하게 인사도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이해하고 또 이 지역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라운 그런 사회가 되는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마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순영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효 센터장님이 준비하신 장애인의 노동권과 발달장애인 문제 행동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효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는 그동안 장애인의 그 권익과 옹호 또 노동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활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에 대한 숙제를 내주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이나 본인이 그동안 장애인 인권이나 권익에 대해서 활동해왔던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것을 아마 발표해 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효 센터장님 준비하신 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담을 무지하게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나올 자리는 아닌데 이것을 좀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
제가 하는 활동하고 약간은 안 맞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과 실패했던 사례들 이런 것까지 좀 폭넓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과 그리고 지금의 발달장애인의 현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보는 관점 이런 부분을 조금 짧은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별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것은 한 40년 전입니다. 1981년이 세계 장애인의 해입니다. 유엔에서 75년에 이야기해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하자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찬탈했던 사람이 그 정의롭지 못한 자기를 조금이라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관련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법은 쓸모없는 법이죠. 전부 임의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 사회에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않았죠. 특히 노동권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마비 장애인분들이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권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2대 법안 투쟁을 합니다. 그분들은 저같이 휠체어 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심신장애자 복지법 쓸데없는 이 법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도 이제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2대 법안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만들긴 만듭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전면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법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0년 전에 모든 용어는 장애인으로 통일됐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자란 용어, 장애우라는 용어 아직도 장애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장애인이 이 사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관자라 보는 거죠. 그러니 그 용어 하나 제대로 30년이 돼도 바꿔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장애인 현실이다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만들고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인 연합회나 이런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정부도 싫어하죠. 지켜야 되니까. 지금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없애려고 바락바락 합니다. 그래서 고작 1% 고용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 고용을 안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즉 장애인들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보지 않는 거죠. 장애인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지역사회하고 동떨어진 곳에서 무리지어서 살게 만드는 곳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서 장애인 노동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장애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정 문제가 먼저. 방금 백순영 대표님도 장애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광주에서도 부모님이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와 그 친구와 같이 동반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97년에는 정부에서 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편의 증진법을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은 광주시청에서 아주 싫어하는 게 못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여 근방에 있는 광주시청이 있습니다. 그 2003년인가 준공했을 겁니다. 1950억을 들여서 건설했던 건물입니다. 그것이 배 모양이잖아요. 앞쪽 5층, 18층 해가지고 그러나 저것은 불법 건물입니다. 지금도 불법 건물입니다. 그 불법 건물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장애인 관련 법은 이때 지키지 않는 거죠.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4년에 실태조사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그것까지는 정부에서 했고 2000년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주체가 된 겁니다. 또한 주체가 누가 됐냐면은 발달장애인 부모님입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 타고 있는 체중증 장애인들이 이제는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보다 나가 하루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삭발하고 그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미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장애인 부모님 클락 박사란 분이 한 10여 년 전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발달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클락 박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약 550명 정도 고용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약 200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1년에 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 아이들에도 시킬 수 있느냐? 100명에 한 분 정도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99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 일은 우리 아이에게 시키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했던 일도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크게 3개 부류로 했더라고요. 가장 그 중에서 그래서 장애가 경증인 장애인들이 했던 것이 팔레트 제작입니다. 팔레트 제작. 팔레트 제작에서는 기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플라스틱을 7가지 분리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애가 심하신 분은 폐지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현실, 그 당시에 노동권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받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에 살아야 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 고민이 많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체중증 장애인들과 부모님들이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동권 투쟁과 활동보조 서비스 투쟁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8일인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징집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계속돼서 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까지 만들어집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하고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님들이 함께 연대해서 제도적인 것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만 말하면 차별금지법 만들 때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요즘 TV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저희들이 그거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차별받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걸 증명하기 힘들잖아요. 나가 차별을 받았다. 나가 뭐 했다 힘들죠. 그래서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친구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도 의무고용, 아까 관원, 아까 백순희 대표님도 공공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기관은 3.4%를 의무고용해야 되고 민간은 3.1%, 또 예외적인 2.9%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지는 몰라도 거의 한 8천억 정도 장애 분담금이 거쳐 있을 겁니다.
그중에 삼성이 가장 많이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프랑스 같은 데를 배워야 됩니다. 백인 사업장과 천인 사업장과 만인 사업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만인 사업장 같은 데는 장애인 한 명 고용 안 하는데 몇백만 원씩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안 하는 거죠. 장애인 고용 안 하고 그냥 돈 몇 푼 내버리면 끝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눈높이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계속 장애인들 교육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아마 발달 장애인들이 한 8%, 10%가 안 될 거야. 한 8% 될 겁니다. 공식적인. 이제 WHO에서는 요즘은 인구의 10%가 아니라 15%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발달 장애인이 한 8%, 한 20여만 명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얼마나 고용돼 있을까? 그럼 고용에 대한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공공적인 고용과 영리기관이 하고 있는 고용에 대해서 한번 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커버하는 것은 보호작업장입니다. 보호작업장.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시키고 나머지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직업으로 거의 가지 못하고 우리가 장애 해방가에서도 반토막 몸뚱이란 말을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권에서도 지금 장애인들은 발달 장애인들은 노동권은 거의 반토막이죠. 고용된 사람들도.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고용돼 있는 사람보다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월 60시간 고용되신 분들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체들이 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는 이제 수급권자들의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예전 일이지만 29만 원 주고 나서 20만 원은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9만 원만 인정해주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고용 안 하고 하면서 최근에는 뭐가 나오냐? 수급권자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할 수 있게 하니 기업체들에서 분담금을 내기는 싫고 내야 되고 장애인 고용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장애인들 체육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게 만들면은 고용이 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업체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체육을 한다, 보치아를 한다, 탁구를 친다, 뭘 한다. 이 공간에서 나와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기업체가 아닌 자기 사업장이 아닌 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나마 감사합니다. 왜? 그거라도 고용해 주니. 그러나 이 자체도 우리가 고민해야죠.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노동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실패한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발달장애인하고 뭘 했냐면 세차업을 했습니다. 첨단에서. 제가 첨단에 살고 있거든요. 사무실도 첨단에서 세차업을 했습니다. 뭐 장애인들이 집중력이 좋고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길어졌을 때입니다. 대부분이 손세차 이유는 손세차를 맡긴 이유는 뭘까요? 손세차는 비싼 차고 그리고 깔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 우리 친구들이 잘합니다. 첫 번째 차는 잘하더라고요. 두 번째 차, 세 번째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와요. 깔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6개월인가 했는가요? 적자가 많아가지고 접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로는 새 차가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했습니다. 10수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해봤냐? 쌀들이 햇쌀은 맛있는데 오래되는 먹은 쌀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니까 진공 포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쌀을 좀 해봤습니다. 유황쌀을 500g씩 진공 포장해서 포장지도 잘하고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과 이 쌀 포장도 있어요. 지금 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전 권익문제연구소가 아까 서울하고 강화도인가 거기에 가지고 제가 했던 그 쌀 진공 포장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망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진공 포장을 하면은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500g씩 담아서 진공 포장해서 했는데 결국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판매 쉽지가 않아요. 영업이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세차장은 오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부가가치성 높고 쌀은 우리가 다 먹고, 그리고 요즘은 쌀을 집에다 넣으면 벌레도 생기고 하니까 진공포장만 1년이 지나도 햇살처럼 먹거든요. 그리고 500g이니까 4인, 한 번에 4인 가족 먹는 거거든요. 4인용이거든요. 그랬는데 결국 이런 부분도 영업이라는 것이 하기는 쉽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뿐만 아니라 녹차, 수제, 수제 비누 환경에 좋다는, 그래서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해서 그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만드는 것도 이분들하고 8시간 하기는 쉽지 않는 거고, 그리고 판매도 문제고, 그래서 또 도자기도 해봤습니다. 그림기를 집중을 한다 해서 저희들 가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초벌구이 된 곳에 그걸 그림도 그리고 보고 본떠서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발달장애인들하고 해봤습니다. 왜? 제가 지금 한마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나왔지만 제가 3, 4년 전에 장애인들 고등학교로 발달장애를 갖고 고등학교로 졸업한 친구들이 광주에가 장애인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장애 학생이. 그러면 1년에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도 포화 상태고 보호작업도 포화 상태고, 그런다고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 잘 고용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뿐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고용하는 수준이지, 이분들이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가 공공성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자. 그래서 영리기관에서 거의 그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서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 고용이 있고 이런 게 좀 쪽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3시간, 4시간 고용해서 의무 고용률 맞추는 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그 비장애인처럼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직업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눈높이에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동시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적 관점을 갖지 않고서는 아직 요연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법을 만들고 거기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고용공단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 장애인 스쿨이라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봤습니다. 발달장애인들 10명 정도 분들과 교육을 통해서 직업적인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랬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것이 선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후원금 받아서 오롯이 본인이 해가지고 성과를 내면은 그 이후에 너희들이 잘했구나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와줘 볼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항시 선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2021년 지금 맞겠느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고용이나 발달장애인 고용이나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역사회 그리고 그리고 당사자, 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주체로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노동권이 아닌 다른 분야로 발달장애인들 지금 우리 센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하고 같습니다. 같이 해나갑니다. 조금 늦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애인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장애 등급제 이런 거 다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든 그러니까 인지 장애든 감각 장애든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 중에서 노동권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권이나 활보나 이런 거 이후에 주거권 이후에 지금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노동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발달 장애인들이 일했을 때 거기에 근로 지원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공공이 됐든 영리가 됐든 같이 고민했을 때 이 비장애인 일자리까지 창출된다고 봅니다. 근로 지원인이 파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좀 같이 고민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투리도 많고 그래서 조금 듣기가 거부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건 이해하시고 저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효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이크만 들이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VCR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놓은 데가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있거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은 자기조절, 사회 적응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덧붙이자면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반복 패턴, 상동행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작업 지시, 작업 안내를 받으면 실행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작업 규칙이나 방법을 기억에 저장하고 회상하는 일이 어려우니까 시연을 보여주고 반복해서 쉽게 설명하면서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사회성 기술과 지능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집중하고 실행하고 대처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잘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약한 거죠.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한 사회적 기술의 결함, 그다음에 자아 개념이 굉장히 낮아요. 예. 자아 능력이 왜곡이 돼서 난 안 돼, 난 못할 거야가 계속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니까 무기력으로 이어져서 관리자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의욕이 없고 일을 지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처의 흔적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하고 보신다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생활이 발달 장애인에게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된 실패 속에서 자아 개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업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고 자기가 번 돈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비도 내고 하면서 낮았던 자아 개념을 확 높아지게 하는 엄청난 효과를 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자에서 성공자, 취업에 성공하면서 성공자의 경험을 탁 올라선 거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나 높아지는 자기 효능감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그 반응들을 보고 있어요. 제일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고 에너지가 높아질 때가 언제냐면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 조직에서, 이 그룹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내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계와 환경 속에서 사회적인 기술이 향상돼요. 지금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사회적 기술의 결함이거든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런 게 없었을 때에 비해서 대인관계 기술이나 이 사회생활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재활 프로그램보다도 가장 효과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직장 생활에서의 에티켓. 이 직장 문화가 아니었으면 배울 수 없었던 많은 사회적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 공동체의 발달 장애인이 직업 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은 뭘까? 직업 자립을 하지 않았다면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거든요. 그 발달 장애인을 케어하느라고 가족이나 국가가 어떤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지만 이분들이 직업 생활을 하면서 그 부담이 제거되거나 적어도 완화되는 거예요. 발달 장애인에게 직업이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1년 전에 이 뉴스에 나온 사항인데 시급 520원을 받는다는 게 르포 형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받더라도 직업 생활을 하는 게 사회 공동체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급여 체계는 개선이 돼야죠. 그러나 발달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때 주는 그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로 환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원법과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서 편의 제공이라는 게 생겼죠.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편의 제공은 사실은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체적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이 더 많이 집중과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 편의 제공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많이 안착이 됐는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발달장애인 지원법 이후로부터 주목이 되고 거기에 활발한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편의 제공 생각을 못 해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25조에 되어 있어요.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훈련 지원 부분에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안 돼 있어요. 작업 지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라 이거 하세요. 딱 끝. 그러니까 단문으로 간결한 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애매한 지시가 있을 때가 많아요. 눈치껏 알아서 하겠지 하고 주는 지시인데 우리 발달장애에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또 안내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을 구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발달장애인 직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장애인에게는 시각적으로 시간표를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슨 일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면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구조화인 거예요. 알아듣고 기억하기 쉽게 도와주는 편의 제공인 거죠. 작업 순서도 내지는 순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일하는 장소의 벽에 붙여놓고 항상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 특성에 맞는 그 신체적인, 언어적인, 시각적인 그 촉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또 사용해서 굉장히 효과를 본 것인데 업무 수첩을 마련하게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작업 내용이나 수칙 이런 것들을 받아 적게 도와주는 거죠. 저는 집에 가서 크게 반복해서 읽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져요. 상급자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특징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보고 그다음에 써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그걸 인지하고 기억하고 아웃풋으로 산출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근로자분이랑 이제 근무하면서 좋았던 점 있으셨어요? 주변에서는 문제 행동이 생겼을 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랑 3개월 근무하면서 많이 변화된 부분, 성장된 부분들 보면서 보람 느끼고 좋았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분들이랑 근무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혹시 있으셨어요? 어려운 점은 이제 특히 오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폐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의 루틴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사실 조절해주기가 좀 어려웠죠. 네. 발달장애인 근로자분이랑 근무하면서 네. 문제 행동을 혹시 경험했던 점은 있으셨어요? 이제 퇴근 시간 즈음해서 손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이제 저도 어려웠던 점인데 계속 손님을 받지 못하고 퇴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조절이 되게 어려웠어요. 문제 행동이 발현되었을 때 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 목소리를 좀 낮추고 말을 천천히 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다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좀 어깨를 좀 토닥여주는 부분이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일하면서 행복할 때는 언젠가요? 주문 음료 만들 때 행복해요. 혹시 일하면서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손님 와가지고 주문 밀렸을 때가 답답한데 힘들었어요. 혹시 일하면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점? 힘들었거든요. 네, 어쩔 때 힘들었어요? 만약에 음료 주문이 실수했을 때 음료가 나왔는데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다시 재빨리 음료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게 제일 억울했어요.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을 경험하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예,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이제 뭐 공동생활 과정이나 이제 생활시설에서 이렇게 나오신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갑자기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게 갑자기 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확 싸워서 이제 이럴 때 있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갑자기 뭐 왜 너는 많이 먹어 A, B가 있으면 A가 갑자기 B에게 왜 너는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웠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들을 각자 이제 먼저 분리를 시켰어요. A, B를 분리를 시키고 이제 각자 한 명씩에게 사회복지사 한 명씩을 딱 붙여서 왜 이랬느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때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력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한 번만 갖고는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 3-4번 이상 뭐 더 할 때도 있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 괜찮아지시더라고요. 물론 바로는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취업시킨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문제 행동에 대해 호소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특히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손을 잡는다든지 팔을 이렇게 스친다든지 직접 의도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해서 성희롱 적인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결국은 해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을 경험한 사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훈련생들 중에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작업
중간에 작업하는 도중에 집중을 못해요. 본인이 싫어하는 작업을 그리고 또 어려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리고 다른 친구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들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행동이 발현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청각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시각이나 청각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 행동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다른 친구들하고 작업하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종을 칩니다. 종을 한번 딱 치면 굉장히 집중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이 행동은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된 행동이구나라는 걸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을 이용해서 그 행동을 잠시나마 그 다른 좋은 행동으로 바뀔 수 있게끔 멈출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예, 저희는 가구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인데요. 총 장애인분이 23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발달 장애인분들이 10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근로자가 다쳤다고 해서 다른 근로자 때문에 다쳤다고 해서 이제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10만 원씩 두 분이 가해자는 한 분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두 분이고 피해자 두 분이 10만 원씩 달라. 나는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바로 인지를 못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그 사건을 우연하게 제가 알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뭐 피해자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 그때 일어난 시간을 해서 뭐 CCTV라든지 또 동료분들이라든지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바라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 행동 발현 시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예, 저희 생산시설에서는요, 그 전문 상담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애인 근로자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평소에 말할 수 있는 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맨투맨식으로 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문제점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은 부모님들과 통화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첫 번째는 저희 근로 관리자분들하고 또 근로자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관리자분들이 일반 근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뭐 한 5번 얘기해서 이렇게 뭐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발달 장애인분들하고는 10번, 20번 얘기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죠. 자기 일하는 것도 힘든데 발달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첫 번째는 힘들고요. 제가 결국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 생산 시설에서도 뭐 생산 설비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는데 뭐 비용이 뭐
적은 돈은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긴 하는데 뭐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문제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저희 발달 장애인분들은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준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발달 장애인분들도 생산 시설이든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분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적응을 잘 못 하시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뭐 존댓말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은 그분들이 서로 동료분들끼리 이해를 하고 또 생산 시설에도 잘 참여도 하고 또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뭐 형 동생처럼 잘 지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문제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생각해봤으면 싶습니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서 많은 비장애인 구성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희롱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폭력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심하면 그런 경우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성원들의 의식인 것 같아요. 비장애인 구성원과 발달장애인 구성원이 원팀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별의 경험이 많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일수록 내가 존중받고 있는지, 이 회사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시더라고요. 조직 문화가 받쳐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자들 그리고 동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원팀 정신의 문화 속에 있을 때 이 발달장애인 직원들한테서 어떤 자존감과 그리고 충성심이 더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사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지속성장에도 진심으로 마주하고 동행하자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철학, 그것이 그 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방치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업무를 쉽게 반복하고 구조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근로지원인 서포터들의 모습인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장애인 직원의 행동 양상을 미리 예측도 하고 반복 교육을 통해서 예방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성희롱, 가해 가능성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 만지는 거에 어떤 쾌감을 느낀다면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설명을 해서 발달 장애를 비장애인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촉매제 역할, 통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하겠죠. 발달 장애인 전문 근로지원인 인력풀을 그다음에 양성도 하고 이런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고용 안정 시스템을 그 안전망을 구축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오늘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론의 주제에 관해서 당부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서로 패널들 간의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우선 김서궁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 김동효 소장님 말씀, 그리고 김옥희 원장님, 또 백순영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아니죠. 저는 이제 나름의 저도 현장 활동가긴 한데, 저는 이제 심리 치료와 상담을 하는, 그리고 또 대체로 일반인 집단, 저희에 가깝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접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자주 접하게 되지만 지체장애나 아니면 다른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경험하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이고 그런 피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고요.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접점, 그리고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저희 기관으로 상담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경험들 겪게 되는, 그 지금까지 사례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 듣게 되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어떤 왜곡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희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지원센터가 이러한 논의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타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현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 고민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순영 지부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어떤 법안이나 제도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말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테크테리라는 커피숍에서 그 7년 동안 친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변하고 목소리에 힘이 가고 어깨가 펴지면서 당당하고 그 자신감 있는 장애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변하는 걸 보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우리도 커피숍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 비장애 제도적인 거,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그 장애를 가졌지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 거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비장애인들로서 그분들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바라는 그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우리 근로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그 근로 그 현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좀 잘 찾아주시고 발품도 좀 많이 팔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김동효 소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애 일자리는 실패했는데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렵니다. 실질적으로 재소자분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이 흙만진 농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 흙만지는 농업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대치 쪽에다가 조심스럽게 수경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채소. 그래서
크게는 아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서 요즘 수경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경 재배를 통한 우리 아이들이 채소나 이런 걸 함으로써 그걸로 실패 안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아마 성공 확률은 적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계속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하면 두 가지 다 실패하다고 그랬겠니 지금은 수경 재배를 통한 채소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 이쪽 그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저도 성공하는 발달장애인들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생활임금조례에 맞는 인건비를 주고 싶은 광주시 생활임금조례에 있기는 최저임금은 높은 그래서 광주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에 맞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광고했습니다. 많이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올해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준비해 오신 자료를 발표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발달장애인 근로자 문제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김성웅 소장님께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도전적인 행동으로 바라봐야 되는 전환점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학술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줘서 아마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김옥희 원장님께서는 그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현장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려면 통합적인 지원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백순영 지부장님께서는 이 도전적인 행동은 결국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불편함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기초단체 광역이나 이런 쪽 제도권에 있는 부분부터 조금 이렇게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고 또 그 현장에 나오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그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 유지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뭐랄까요? 임금이랄까요? 임금이 적든 크든 간에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 조그마한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임금에 대한 그 성취감, 그렇죠. 성취감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자존감도 생길 거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센터의 역할은 오늘 패널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저희 상담사들이 직접 그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직접 들어보기도 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인식에 대한 교육 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교육들을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같이 토론해 주신 패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